네, 지금 모든 실물 가격 안 오른 걸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분야 국내 대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사실 금과 은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최고치 근처 아닙니까? 예, 유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죠. 일단 사실 원자재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안 갔던 애들 찾자면은 금도 있을 테고 은도 있을 테고 구리도 안 갔고 금운동이 다 안 갔네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예, 사실은 주유를 좀 부지런히 해놓을 걸 그랬어요.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100달러도 금방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부담인 뉴스이긴 한데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크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지난 연간 전망을 갖다 통해서 WTI 가격의 상단을 갖다가 95불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위클리를 통해서 가격의 상단을 갖다가 한 번 더 1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봤었을 때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갖다 남겨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를 갖다 먼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사실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난달과 동일하게 40만 bpd가량 감산 규모를 더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9월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면서 공급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라는 방향일 텐데요.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이 같은 기조를 갖다 볼 게 아니라 오펙 플러스가 왜 그 같은 조치를 내렸고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면은 거기서 유가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남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는 자기들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공급의 여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갖다가 내부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즉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자기들이 그동안 2017년부터 이어졌던 감산, 장기화된 감산 때문에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부족했고 이 생산시설에 대한 노후화라든가 리그 카운트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도 회복을 못했다는 점 때문에 공급 여력이 낮고 증산이 계속해서 실패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1월 달에도 생산 한도 자체가 계속해서 증산 실패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같은 기조는 결과적으로 내부 보고서처럼 연말까지도 계속 증산 실패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귀환은 저희는 기정사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귀환에 있어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최소 못해도 2분기로 접근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좀 딜레이되고 있다. 왜냐? 결국 월가가 바이든을 갖다가 의식해서 친환경 에너지나 ESG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반면에 ESG나 이런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은 EMP, 즉 미국 셰일에 대한 투자는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온적이라면 결과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올라온 속도도 조금씩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겠고요. 이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유가를 추가적으로 올리고 더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에 그 같은 공급 차질에 대한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으로 있어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봤었을 때 약간 좀 경계하는 부분은 오펙 플러스랑 좀 동일했습니다. 결국 수요 측면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왜 경계를 하는가?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는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와 4분기까지의 전망치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일까? 일단 유럽만 하더라도 방역 지침을 완화해주면서 드라이빙 단에서 수요가 올라올 수 있지만은 저희가 경계하는 부분과 오펙 플러스가 경계하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QT입니다. 즉 압축적으로 페드가 진행할 긴축 때문에 이 같은 수요에 있어서 후행적으로 유가가 반영될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2018년 때도 동일한 사태가 있었는데 2018년 때도 2017년 12월 달에 페드가 QT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장 수요의 둔화가 유가를 반영되진 않죠. 왜냐? 원자재는 아시다시피 경기에 동행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은 먼저 부러졌었는데 원자재는 유가는 오히려 당시에 트럼프가 이란 제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8월까지 상승하면서 100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역시도 동일한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있고 거기다 유가가 100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120불, 150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QT를 갖다가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디맨드에 있어서 지금 이미 경기는 글로벌 경기는 정점을 통과한 상황인데 하반기에 있어서는 지금 상반기와 좀 다른 색깔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상반기는 여전히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은 맞지만은 하반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다른 색깔로 진행하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긴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QT라는 것은 대차대조표 축소, 그렇죠. 예, 양적 긴축으로 돈 푼 거 이제 걷어들이는 금리 인상 다음 단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럼 천연가스도 같은 맥락일까요? 요즘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이제 타격을 줬던 건 천연가스였고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유럽도 이제 춥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 계속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의 영향도 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천연가스 역시도 사실 매력적이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계절성 측면에서 저희는 유의미하다라고 작년 10월 초 때 일단 레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제재 영향에 있어서 천연가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이겠죠. 예.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46%를 수입을 하면서 자기들의 발전용단에서 18% 갖다가 천연가스에 의존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전력난이라고 이 천연가스의 원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다만 이게 추가적인 상방 압력 여전히 남아 있는데 유가랑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은 계절성이겠죠. 결국에는 천연가스는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놓고 본다면 천연가스의 수요가 정점일 때가 언제냐? 매년 3월입니다. 그러면은 3월 달을 정점으로 기점으로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디맨드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전보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예. 3월 달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한다면은 좀 천연가스와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여전히 러시아에 대해서 이슈라든가 두 번째로는 지금 혹한기 결과적으로 라니냐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이 천연가스 단스 여전히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3월까지는 여전히 3월까지. 존재하지만 다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2분기나 길면은 하반기 때 둔화될 수 있는 방향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라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게 이상기 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식량 가격 자체도 거의 최고치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11년 내 최고치고 역사적 최고치도 근접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제한된 상승으로 보시는 걸까요?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작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 중 하나라 봤었습니다. 아, 이 관련 가격에 투자를 하는 예. 것이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전반으로 봤었을 때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매력적인 게 저희는 에너지와 농산물 이 두 가지로 봤었고 다만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베어리시하게 접근하는 게 비철금속으로 봤었는데 예. 일단은 봤었을 때 왜 그럼 농산물이 매력적이고 상반기만 매력적인가? 왜 하반기는 아닌가? 결국 라니냐 이슈는 계절성이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라니냐가 하반기 때는 전면적으로 후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산물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 남아있지만은 하반기는 좀 다른 색깔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시다시피 라니냐 이제 발생 가능성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미 라니냐가 온 상태입니다. 온 상태고 라니냐 같은 경우 후퇴하는 경우가 올해 5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을 기점으로 해서 농산물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농산물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방 압력, 여기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는 벌써 말씀드렸던 라니냐. 왜? 라니냐는 결국에는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를 하회할 때가 라니냐입니다. 근데 이 해수면 온도가 작년 10월 초부터 이미 마이너스 0.5도씨로 들어갔어요. 예. 그게 벌써 그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즉 2월 말부터가 라니냐 가시권인 거죠. 5개월 지나니까요. 그 말즉슨 작년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될 겁니다. 작년에도 라니냐 발생했었을 때 라니냐 가시권인데 농산물 안 움직였다가 예. 작년 2월 말부터 가파른 속도로 움직였었거든요. 왜냐? 그때부터 3월부터 수확기인데 수확을 앞두고 라니냐가 가파르게 영향을 갖다 받다 보니 공급 가이던스 하향 조정됐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에너지 따른 비료 가격 때문이죠. 즉 질 속의 비료 같은 경우 원료가 천연가스나 석탄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질소 가격 작년 9월부터 상승을 했었는데 이 영향 역시도 이제 우리가 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전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같은 비료라던가 라니냐 이슈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나라 식료품 너무 비싸다 이렇게 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상반기에는 계속되고 이후에 하반기에는 피크아웃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몇 개월 좀 남았네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에너지와 농산물 관련 자산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